자, 아니마 개념을 중심으로 본 원형에 대해서 아니마도 원형이지요. 그래서 아니마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다, 경험이다. 그래서 뭐냐면 남성에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내면의 인격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마입니다. 여성은 어떻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행동이 규칙적이고 또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아니무스의 아마 특성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사고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생각하는 패턴, 사고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남성들에게는 주로 감정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니마가 나타난다. 그래서 아니마는 역사적으로 신적인 짝, 남녀 신을 배경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신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 그렇죠? 그것이 초월한 영역에 있다, 선언적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남성의 아니마가 투사될 때는 주로 여성에게 투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마가 여성이라는 건 아닙니다. 남성의 아니마가 여성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여성에게 투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성이 바라는 그 여성상, 정말 원하는 여성상이 투사된 여자에게는 한순간에 뿅 가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가버리고. 또 여자도 그 자기 속에 있는 남성상이 이제 실제 남성한테 투사되면 정말 물물 안 가리고 빠져버려요. 그러나 그는 실제 인물과 마음속의 인격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어느 정도 가다가 쩍나게 돼 있죠.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마는 투사될 때 항상 특정한 성질을 가진 여성 형태로 나타난다. 특정한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항상 일반적인 여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남성 속에 있는 아니마는 특정한 성격을 지녀요. 형태의 여성에게 그 남성에게 투사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에요. 남녀 신의 짝은 전혀 성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짝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아니마라든가 아니무스는 성별로 꼭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성의 아니마가 같은 남자에게도 투사될 수 있죠. 동성애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성에게 투사가 안 되니까. 어쩌면 남성의 아니마가 여성에게 투사돼야 정상적이에요. 위험하긴 하겠지만. 근데 여성에게 투사가 안 되고 같은 남성에게 투사되면 그 남성에게서 자기의 여성성을 발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투사가 됩니다. 또 이제 그 아니마가 활성화될 때는 굉장히 그 일처리를 있어서 그 경쟁 심리가 너무 많은 거죠. 같은 남자끼리도 되게 남자들은요 경쟁 심리가 별로 없어요. 물론 권력을 쟁취할 때 경쟁 심리는 좀 나오죠. 권력에 이제 따라갈 때는 나오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제가 얼마나 멋있냐 못했냐, 옷을 얼마나 잘 입었냐 안 입었냐에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같은 동성끼리 시기심을 잘 갖지 않아요. 시기나 질투를 잘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그것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남성들은 남이 조금만 자료가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괜히 이유 없이 그런 남자도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마의 상가예요. 그것은 굉장히 자기가 했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내면 인격이 그렇게 계속 유도한 거예요. 아주 무의식적으로 정신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반 그 성하고 관계없이 일반 사회 속에서, 사물 속에서, 대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아니마 투사가 나타난다. 아니무스 투사가. 아니마 아니무스가 그런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지.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에 관계없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동 양태로 나타나고, 감정 양태로 나타나고, 사고 양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투사될 때만 자기 모습을 드러내. 이제 재밌습니다. 우리는 투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통. 그런데 부정적인 투사는 주로 그림자 투사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컴플렉스, 열등 컴플렉스를 다른 사람한테 투사시켜서 전가시키는 건 나쁜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내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버려요. 욕해요. 쟤는 뭐 저래. 응? 저렇지 뭐 쟤는. 쟤는 잘나지도 못한 애가 왜 저래? 결국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방한테 전가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아. 그게 투사인 거예요. 근데 그림자 투사는 나쁘지만 의식만 하면 좋은 거죠. 그거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투사되구나 저 사람한테. 의식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의식하지 못할 때 아주 부정적이죠. 근데 원형은 투사되지 않으면 그림자도 그렇지만 원형도 투사되지 않으면 원형의 내용을 몰라요. 어떤 원형이 나한테 활성화되어 있고 언제 이 원형이 드러나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드러나는지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면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가 글이나 행동이나 사고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투사될 때 그 원형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투사 덕분에 특정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꿈에서 이제 투사된 형태로 꿈에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꿈에 개가 나타났잖아요. 꿈에. 그래서 그 개 입에 새끼를 물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은 그 자기 속에 있는 분화되지 않는 동물적인 속성, 또 새끼를 돌보고자 하는 본능적인 속성이 개로 투사된 거예요. 개 이미지에 투사된 거예요. 그래서 개 이미지에 투사됐기 때문에 아하, 지금 나의 내 상태가 혼돈 속에 있고 본능적인 상태에 있고 아직 인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어쩌면은 아직 분화되지 않는 원시적인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개라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의식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끼에 대한 돌보는 욕망도 있지만 또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해하는 자기 모습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모습이 아닌 개의 모습으로 투사돼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상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모성 원형의 심리학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 모성적인 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어쩌면은 정신 그 자체 그리고 어떤 정신의 어두운 측면이 아닌 정신의 어두운 속성이에요. 그 말인지 아시죠? 정신의 어두운 측면이 그림자가 아니고 모성 원형이 아니고 어쩌면은 정신 그 자체가 어두워요. 우리에게는. 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매일에 가려져 있어요. 신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알려고 하지 않아. 피곤해.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 알려고 하고 막 심리학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와서 공부하는데. 근데 진짜 알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내가 계속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신경질내 스스로. 응?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신경질 내는 거야. 왜? 이 정신세계가 밝고 화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어쩌면은 어두운 그런 그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모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적인 게 그리고 여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거, 모성적인 거, 어떤 정신적인 거 이것은
달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짱 빛나지 않아요. 달이 기껏 해봤자 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름달 해봤자 약간 밝을 뿐이지 뭐 해처럼 밝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 어찌 보면은 태양 아래에서 생명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은 대부분의 경우 어둠 속에서 나요. 땅 속에서. 빛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 봤어요? 생명이 나온 이후에 빛이 필요하지 빛 속에서 생명이 안 나오잖아요. 땅 속에서 나오죠? 물 속에서 나오죠? 속에서 나와. 자궁 속에서 어두워. 그것이 정신이고 그것이 무의식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모성 원형의 핵심물이에요. 그래서 융책을 읽다 보면은 모성이라는 말 나오면 이건 무의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이거를 모성 나오면 엄마 의식하면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진도가 안 나가요. 마술적인 변형의 터다. 거기서 온갖 변형이 일어나.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생명이 잉태된다는 뜻입니다. 변형이 일어난다. 그리고 재생의 터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성적인 것의 마술적인 권위다. 상식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 어쩌면은 남성적 지혜는 상식의 범위 내에 있는 지혜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집단적인, 권위적인 지혜일 텐데 여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은 뺏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설명하라고 하면 못해. 여성은 직감, 때려잡아. 이제 이런 경우가 훨씬 많죠. 설명은 못해. 안 돼. 그렇지만 때로는 남성보다도 훨씬 전국을 찌르고 집을 거르거나 아니면 뭐 투자하다 그럴 때 남성들은 계산해서 하지만 여성들은 직감을 하잖아요. 망하면 망하고 그가면 나가고 나가고 계산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맞아떨어질 때는 놀라운 것을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사고의 지혜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성원형적이고 무의식이다. 정신적인 숭고와 자애로운 돌봄, 유지, 성장, 풍요, 영양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모성원형과 관련이 되는데 그것들은 마술적으로 변형되는 장소고 새로 태어나는 장소다. 이것은 모성원형은 도움을 주는 본능이나 충동이다. 비밀스러운 거다. 신비스러운 거다. 감추어진 거다. 어둠이다. 시민이다. 죽은 자의 세계다. 자, 모성원형은 뭐라고 해요? 죽은 자의 세계.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세계. 죽은 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잊혀진 세계, 이전 사람들의 세계, 이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 이전 사람들이 일으켜온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 죽은 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은 죽었는지 알았는데 여전히 내 심령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세계가 무의식이고 그 죽은 자의 세계가 모성원형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융이 했던 세미나에 옛날 중세 때 사람들의 꿈을 분석해 놓은 책을 요즘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죽음에 관한 꿈을 12개 꿈을 이제 나중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쭉 시리즈로 분석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죽은 자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융이 꿈 사상 기억 꿈 사상에서 이제 보면은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항상 더 지혜로운 건 아니라 오히려 그 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나의 세대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굉장히 그래서 융을 신비가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지금 하는 거냐. 프로이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늘어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바로 이런 거 삼켜버리고 유혹하고 혹사하기도 하고 엄마가 하는 짓거리가 다 두려움을 유발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끄다툼 또 역검회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성원형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엄마에게 많이 이제 활성화된다. 바로 이런 역할들. 모성원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성 원형은 무의식의 속성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성 원형은 성을 초월해요. 여성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주로 여성적인, 그리고 실제 엄마에게 모성 원형이 투사되거나 활성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지 성의 구별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와 어머니 원형은 개인적인 어머니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그 안에 엄마 원형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남자들이 엄마 아버지 얘기할 때는 실제 엄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상상하는 엄마, 원하는 엄마,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자기가 기대했던 엄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엄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모성 원형을 엄마한테 투사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 말 세 마리 났죠? 말이 이제 대표적인 그 모성 원형의 상징이죠. 그 말을 키워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말이 감성적이에요. 겉으로 보면 말이 굉장히 크고 우락부락하고 잘 달리고 그래서 강인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정말 섬세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정말 섬세하죠. 그래서 잘 감정적으로 접촉하고 다루지 않으면 말도 안 듣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말이 그런데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말이에요. 어머니의 외상적인 영향, 어머니의 병인적 외상적인 영향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엄마한테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환상적인, 즉 자기 내면에 있는 원형적 엄마한테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엄마한테 상처받는지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환상하고 이상화시키는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엄마한테 상처받는 거죠. 자기가 그리는 엄마 이미지가 있거든요. 왜 엄마는 그러지 못했냐. 그리고 또 자기가 그리는 엄마의 마녀상이 있으면은 엄마의 서운한 점이 그 마녀가 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마치 자기를 독살하려고 하는 듯한 목졸라 죽이는 듯한 그런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엄마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은 원형적 엄마에서 온 건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당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의 모성 컴플렉스는 뭐라고 했어요? 주로 동성애로 나타난다고 했죠. 엄마를 좋아하는 긍정적인 모성 컴플렉스일 때 돼요. 엄마가 애인이고 엄마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을 사랑할 수가 없고 다른 여성을 좋아하게 되면 엄마에게 죄책감이 생기죠. 그래서 동성애 그리고 돈주안, 돈후안 같은 호색병 또 성불능 쪽으로 이제 나타나죠. 저 그림 좀 보세요. 굉장히 다정하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제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제 해변가에서 수영하는 그 모습이죠. 근데 굉장히 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서는 이성의 요소들이 무의식적 형태로 어머니에게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논주안 같은 호색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여성에게서 어머니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되게 바람피는 경우는 여러 여자들하고 바람피는 경우는 되게 환상적인 그리는 엄마상이 있는데 그 엄마상을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내 책에서 보면은 엄마처럼 산말리 그런 얘기했잖아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한테 어떤 여성한테 2년만 가서 살게 해달라고 그것도 실제 아내도 엄마인 거야. 엄마한테 가서 조르는 거죠. 엄마가 딸내한테 가가지고 나 2년만 살 테니까 좀 참아줘.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그런 거죠. 완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는 아들이고 이제 와이프는 엄마로 관계의 양태가 되니까 그 말이 나오죠. 아 부부지간 가니까 2년만 가서 딸내하고 살고 올 테니까 좀 봐달라는 얘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들이 있지 않는 게 가능하다. 엄마한테 하는 거라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처럼 받아들여야 되나 말해야 되나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그것을 아내로서 받아줄 수는 없는데 이 남편이 지금 어떤 심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모성 컴플렉스는 뭐죠? 이제 그 엄마를 좋아하는 여성성의 기대를 초래하겠죠. 그리고 엄마를 싫어하면 여성성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좋아하는 긍정적인 마더 컴플렉스는 엄마를 닮으라고 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엄마의 위대한 전투의 여신, 그리고 잡아가둘, 이제, 그리고 강한 보호 본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나타날 때고, 엄마를 싫어하는 여성은 임신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생산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나중에는 임신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쩌면 또 이제 그 어떤 여성성의 비례 그리고 어떤 모성적인 생산 능력만 이제 그 강조하는 여성은 결혼하고 나서 애 낳을 때까지만 남편을 위해주지 얘만 낳았다 싶으면 이제 남편은 저리 가라라고 이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제 애한테만 관심을 갖는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모성적인 그 편향된 이제 모성인 거죠. 남편도 애고 나중에 난 애도 애인데 이제 남편을 아예 집어치우고 나중에 나온 애만 신경 쓰면 남편을 완전히 이제 돌봄을 못 받는 거죠. 이제 모성원과 부성원이요. 이건 일종의 타고나면서부터 안고 있는 선행 조건이다. 그리고 모성원형은 어머니고 모든 체험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형식이다. 이 모성원형은 형식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다. 모든 것의 시발점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시발점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힘, 행동할 수 있는 힘이면서 패턴이고 기본 구조,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변화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환경에서, 또 관계 패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함으로써 적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뭐죠? 어린이 원형의 심리학에 대해서. 어린이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통 상담 현장에서는 내면화의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인 거예요. 지금 보통 일반 상담에서 하는 내면화에는 깨지지하고 버림받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대우받지 못한 그런 어릴 때의 그 기억, 상처받은 아이가 내면 아이니까 그 내면 아이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애도 과정을 거쳐서 화해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많은 슬픔을 그 어렸을 때 누렸던 행복한 기억들 기억함으로써 극복한 경우도 참 많아요. 나부터도 그 힘들고 그럴 때 옛날에 이제 유학생활 할 때 혼자 힘들 때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학교 주변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그 단풍이 하는 그 하늘에서 그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황금빛 그 단풍이 막 하는 그 거리가 지금도 생각나요. 햇빛이 있는데 약간 언덕이 있으면 거기에 단풍 나고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서 정말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면서 내가 단풍 구경을 안 가도 그 장면이 확 그 연상이 되면서 지금도 그 단풍길을 그 드라이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때 기분이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그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할머니 집에 가서 뭐 고구마 쪄서 먹고 아주 아랫목소 따뜻하게 뭐 옛날 얘기 들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소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자꾸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융이 말하는 어린이 원형은 양면성이야. 아직 크지 못한 철부지 미성수가 버림받은 혹은 또 이제 대우받지 못한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가장 순수하고 깔끔하고 위대한 희망을 안고 또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신의 아들 신자신 그렇죠? 그리고 남녀성을 초월한 양성불적인 성격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정말 그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의 구멍, 발전 가능성이 있는 씨앗,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어린아이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융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그 양면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주제는 개인의 성숙 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고 의미있게 나타나는데, 그 어린아이로 꿈에 나타나고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 꿈을 꾸는,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상황으로 퇴행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현재면서도 과거에 머무는 이중양태, 분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꿈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나가면, 또 아니면은 현재의 상태, 마음이 그때의 감정과 유사한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요. 다양하게 이제 그런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러면 현재의 내 행동 패턴이 그때 형성되어 왔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시절로 돌아가서. 오래된 그 과정을 보여준다.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가 항상 좋은 게 나온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지하계의 동물, 악어, 용, 뱀, 원숭이와 같은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직 분화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동물도 아주 근원적인 지하계의 동물로 나타나는 수가 있다. 그리고 반면에 어린아이는 황금, 알, 만다라의 중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이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인도인의 검은 피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주적인 모습, 별을 달거나 별의 왕관을 쓰고 왕의 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굉장히 원형적이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좀 소름 끼칠 정도의 그 악마의 모습을 어린아이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담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니까 뒤로 싹 돌면서 웃는데, 그 모습이 아이 얼굴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그 원형적인, 어린이 원형의 부정적인 그늘진 모습이 샥 나타나는데, 정말 그 융이 말하는 그 악마적 특성을 가진 모습을 그대로 봤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그 원래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건데 정말 놀라웠어요. 가끔 어린아이들에게서 그런 걸 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른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불쑥한다라든가, 또 전혀 알 수 없는 시적인 속성을 드러낸다든가, 어린아이에게서.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어린아이는 it로 받죠. 성이 없어요. he나 she로 잘 받지 않고, child는 또 it로 받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특정한 것들을 나타낸다. 어린 시절에 가지고. 그것은 주로 진실의 이미 다가갔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는 진실을 대면하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은 바로 진실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 아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어린아이가 꿈에 나타났을 때는 내 개인의 어린이집 경험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그 어린아이 삶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렇지? 좋았던 그 개인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은 전체 인류가 갖고 있는 어린아이 삶이냐, 이것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어린이 주제는 집단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집단 정신의 전 의식적인 유아기, 수학의 측면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반추해 보기도 합니다. 이 꿈속에서 어린아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내 현재 상태는 성인인데 어린아이로 나타났다는 것은 분열 상태고 일종의 일시적인 회리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양가 감정으로 볼 수 있고 퇴행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현재의 감정을 모르니까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현재의 감정을 알아내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되어 있거든요. 평생. 그래서 이제 현재의 감정을 이제 좀 거의 발생했을 당시에
감정하고 연계되는 수도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원형의 대표적인 것은 과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의미할 때 어린이 원형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의 상징이에요, 어린이는. 그래서 본래적으로 미래적인 거죠. 주로 이제 과거적인 것은 퇴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신경증 환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퇴행적으로 많이 과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것은 주로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구원자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자기의 실현, 전체성, 온전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이나 부, 또 전체성을 상징하는 사위일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막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팽창을 본 거죠. 그렇죠? 영웅의 모습으로 자아 팽창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주제의 다일성과 다수성, 그래서 그 복수의 어린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 모르는 할까? 수많은 인간들, 어린아이들, 또 난쟁이들이 수도 없이 나와. 이것들은 정신의 분열이에요. 일종 해리 현상이에요. 어린이 주제가 이제 단일성으로 나타난다면 이미 완수된 무의식적인 온전성, 남녀의 구별이 없는 양성분리적인 전체성을 상징하는 구원자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신적인 존재,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성으로서의 어린이는 무의식의 탄생으로서 무의식의 품에서 나오고 인간 본성의 근원에서 혹은 생동하는 본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린이 이제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은 무의식에서 탄생하는, 그리고 자아가 자기로부터 분화하고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일종의 그 의식의 범위 너머에 있는 생명력, 초월적이죠. 의식은 굉장히 일방성에 빠져 있는데 또 이제 어떤 어린아이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분석의 시면을 포괄하는 그 전체성을 의논해서 이제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린아이는 성을 초월한 남녀의 성 모두를 갖추고 있는 자웅동체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그 합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하는 영원한 어린이, 그 뿌에르 에트노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영원한 소년, 영원한 어린이는 부적응, 분리, 신적인 특권, 궁극적 가치와 무가치를 동시에 하나의 인격에다가 실현한 증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주 긍정적인 실적인 요소까지도 포함된 묘한 그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는 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뿌에르 에트노스.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팽창도 일어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퇴행의 요소와 팽창의 요소가 공존하는 아주 묘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팽창만 봐도 안 되고 퇴행만 봐도 안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민담에 나타나는 정신 현상에 관하여, 자, 우리가 왜 민담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동화 분석을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동화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절대 동화를 분석할 때 엄마나 아빠나 주변 문제로 환원시키지 마라. 이야기 자체 내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또 부부간에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부부라면 이랬을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은 이야기 안에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뭐고, 그 동화 안에서의 남성은 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행동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동화 안에서만 해석해야지. 그리고 그 동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신화나 다른 민담의 요소를 갖고 와서 확충 작업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 이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분석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동화 분석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 있죠. 엄마라면 이랬을 거다. 내가 엄마라면 이렇고 아빠라면 이렇고 얘 마음은 이렇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 동화 자체, 그 자체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 동화 안에서 해결하고 그